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너무 좋네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수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희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승소 판결 1심이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네, 판결 감사합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선고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를 대리해서 제가 진행하는 사건은 사실 다음 주 선고인데요. 네, 법리가 거의 동일하고, 네, 그리고 저희 사건 기록이 오늘 재판부로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의 쟁점이 국가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아마 좀 생소해서 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텐데, 이 국가 면제라고 하는 이론은 이게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평등하니까 각 국가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각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국가가 저희 사건 진행이 됐을 때, 이 국가 면제 법리를 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냐? 우리 여기 응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법리가 사실 절대 불멸의 법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예외를 아주 적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거래 같은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 법정에 나서지 않고 책임에서 그 면죄부를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각 국가의 그런 주권을 중시 여기는 국제법 질서 속에서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천명을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네,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설명을 네, 네, 들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승소 판결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일본 측의 그런 네.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주장 때문인가요? 우선은 오늘 사건의 경우는 2013년도에 조정 신청을 했던 사건이고요. 네, 이제 당연히 뭐 일본 측은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5년 12월 달에 한일 합의 직후에 이제 조정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안 소송으로 회부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고의 경우는 2016년 12월 달에 소송이 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늦어진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바로 이 소장을 받고 대응하고 이러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일본이 이 송달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주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소장 받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송달 절차만 몇 년이 걸렸죠. 그래서 아하.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이 됐고 한 1년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고로 나서신 할머니 중에 몇 분이 판결을 못 네. 보시고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그러시죠. 그래서 네. 뭐 오늘 재판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12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계신 분은 5분의 아, 선고 결과를 들으셨고요. 네. 뭐 다음 주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인데요. 앞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조항에 대한 그 불인정 이것 이외에 법원 승소 네. 판결의 주요한 근거는 또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법률과 헌법에서 천명이 되더라도 그거를 침해당했을 때 그거를 보호할 수단을 그 국가가 주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
일본 법원에서도 한 4차례 정도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일본 법원은 위안부 제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해서 뭐 배척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해서 배척을 했고, 네. 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는 아예 이분들에게 재판 청구권이 없다라고 해서 아예 아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거의 사실상 인정하면서 재판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한국 법원에서는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재판을 했지만 더 이상 이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 하지만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그리고 지금 국제인권조약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근거해서 이 일본의 국가 면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준 돈, 뭐 네. 현금도 있고 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5년에 우리 정부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함께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해결이 됐다. 그런데 왜 또 소송이냐? 이런 일본 측 논리를 우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이 피해자분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일본 정부는 그냥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해결됐다. 네. 근데 네. 해결이 뭐냐? 근데 일본 법원의 재판 판결들을 보면은 이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표현은 하지는 않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멸시효로 지났다라든지 청구권 협정으로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지났다. 오히려 저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분들에게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네. 이분들에게 청구권이 있긴 한데 그냥 일본 법원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아하.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산 청구권은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일본 법원이 책임을 우리한테 밀었고 그것을 우리 그렇죠. 사법부가 예, 이행을 예.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문제는 네. 이후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피고인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들여서 국제법 위반이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일본이 뭐 당연하게 나올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언론에서는 뭐 강제 집행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일 관계 파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이 이런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점이 그러니까, 된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한 게 그 2004년도와 14년도에 이탈리아에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전범에 대해서 그 마찬가지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네요. 네, 네. 동일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재판을 진행할 때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04년, 14년도에 유럽에서 그런 재판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아시아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국제 인권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서 좀 아시아 이 지역에서 이런 식민지 문제 또는 전쟁 범죄가 국제 인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한일 관계 파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죽여라, 왜 소송을 제기하느냐라는 네.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일 관계 파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 문제를 국제 인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지혜를 모으는데 언론이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번 강제징용 노동자 재판 네. 때도 똑같은 주장들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피해자분들께서 마음에 부담을 지셔야 하고 본인은 본인이 네. 겪은 참담한 피해에 대한 어떤 뭐 회복이나 보상이나 인정을 받고 네. 싶어서 하시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참아라 이런 식의 강압적 논리들을 그렇죠. 제기하니까 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국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다라는 게 가장 좋은 네. 어떤 인식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일본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판결이나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항소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판결로서는 그냥 1심이 확정 판결이 되어 버리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 배상액에 대한 어떤 집행 이 부분이 네. 실제로 피고가 자발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때처럼 역시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이런 절차를 밟나요? 이 강제 집행 여부는 사실 원고들이 결정할 사항인데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원고들로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신 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판결은 그냥 배상의 일부이지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한국사법부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일본 정부가 수용을 해서 비로소 범죄 인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죄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할머니들이 사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면 결국은 일본이 변해야 되는 거고 일본이 이 판결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 집행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어떻게 수용하게 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 사실 네.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법부 판결 결과를 어찌 보면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일본과 함께 협의하면서 해결해야 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13일 판결도 승소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되리라 믿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